제가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왠지 영상의 길이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2배속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시간 될 때,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심심할 때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석하는 순서인데요. 저는 문제를 풀 때는 여기를 읽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로 내려가서 문제를 읽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를 위에 가서 이렇게 읽잖아요. 문제 풀 땐 그렇게 푸는데 기출 분석을 할 때는 반대로 얘를 안 읽어요. 얘를 안 읽고 최대한 아무것도 안 보고 위에부터 차례대로 읽으면서 제가 분석할 수 있는 걸 다 분석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제대로 분석을 했는지 바로바로 밑에서 피드백이 와요. 그 분석을 할 때 제가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게 불안하잖아요.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게 불안한데 이렇게 위에부터 차례대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중요하게 분석한 것들이 여기에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분석했구나 라는 거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부터 해보면요. 기출 분석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기출 분석으로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기본 이론서를 암기를 엄청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마다 기출 문제를 들러봤는데요. 전부 다 하진 않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했는데 내가 아는 게 많아야 여기에 기출 문제에서 분석할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분석을 꼼꼼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기본 이론서 암기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하는 게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철저하게 하시면 돼요. 위에부터 차례대로 읽어요. 다음에 가는 최 교사가 실시한 2학년 국어과 교수학습 활동이고 일단은 2학년이고 초등이네요. 초등이니까 2학년이고 초2 국어라는 거 체크를 하고 나는 의사소통장애 학생 영희를 관찰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의사소통장애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영희의 특성이 나오네요. K-위스크3 검사 결과. 근데 K-위스크3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지? 이거 지능 검사고. 이거는 13년도 옛날 문제라서 3가 나왔구나. 지금은 5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지능 지수가 59래요. 그러면 지능 지수가 59라는 거는 어떤 뜻이지? 일단 지능 지수는 평균이 100에 표준 편차가 15인 점수고 그럼 정규 분포를 대충 이렇게 그려봐요. 지능 지수가 59면은 이게 100 85, 70이니까 와 이 정도네. 이 정도면 마이너스 2SD 이하네. 얘는 엄청 심한 장애구나. 얘는 지적장애인데 이러면? 그러면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지적장애. 일단 얘는 지능에 문제가 있기. 지능이 낮아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PRES 검사 결과. 이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일단 체크를 해놔요. 체크를 해놓고 이거 모르니까 내가 공부를 하자 라고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수용언어 발달 연령 5세, 표현언어 발달 연령 4세 6개월. 발달 연령이 지금 얘가 2학년이니까 9세 정도 될 텐데 생활 연령이 수용언어 5세고 표현언어 4세 6개월이니까 얘는 수용언어도 지체되어 있고 표현언어도 지체되어 있구나 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보니까 수용 언어보다 표현 언어가 더 많이 지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말을 하는 거를 어려워하겠다. 어려움. 그런데 수용 언어도 어렵기 때문에 듣는 것도 어렵겠구나. 듣고 이해하는 것도 잘 안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조음 의문 검사 결과 조음 의문 검사 1%알 미만이래요. 이것도 정규 분포에 그려보면은 거의 요 정도잖아요. 1%알 미만이니까 조음이 굉장히 어렵구나. 조음 의문 검사에서는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해가지고 발음을 검사를 하죠. 그러면 얘는 발음이 안 좋은 조음 의문 장애 중에 한 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음 의문 장애. 그러면 조음 의문 장애가 나왔을 때 조음 장애랑 의문 장애가 나뉘잖아요. 그럼 이 중에 얘는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음 장애는 원인이 기질적 원인이고 의문 장애는 원인이 기능적 원인이라고 일단 저희는 공부를 하죠. 이거 실제로는 이렇게 확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눠서 공부를 하고요. 그러면 기질적 원인이 청력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구강구조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데 얘는 보면 지능지수가 59이기 때문에 지능이
낮아서 조음이 안 되는 문제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능적 원인에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하면 지능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청각적 변별력, 그 다음에 입 근육의 운동 능력, 그 다음에 문화적 영향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지능이 얘는 낮은 걸로 해당이 되니까 얘는 의문장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특성을 보일까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의문장애니까 특정 음에서는 비일관적인 오류를 보일 것이고, 음운 과정에서는 일관적인 오류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밑에를 읽어요. 그럼 청력 및 신경학적 손상은 없다. 청력의 이상은 없다는 거고, 심각한 상호작용 문제가 없다. 이건 왠지 자폐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수용 언어가 안 되고 표현 언어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자폐의 특성 중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표현 언어랑 수용 언어가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만 봤을 때는 약간 얘가 단순 언어 장애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출의 구조가 얘가 단순 언어 장애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기출 구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얘는 단순 언어 장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 언어 장애에서는 그 일단 언어성 지능하고 비언어성 지능 검사를 따로 나눠가지고, 비언어성 지능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가 나오고 언어성 지능 검사가 지체됐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K-위스크3 검사는 그냥 전체적인 지능 지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얘는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단순 언어 장애는 아니고 지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로 인해서 의문장애가 생겼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지능의 지적장애가 있어서 의문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문장애. 그런데 저는 이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분석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모든 이론을 전부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임용고시 공부를 하니까 엄청 넓은 범위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도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은 아예 기출 분석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틀리더라도 내가 10개 중에 8개를 틀리더라도, 아니 10개 중에 한 2-3개를 틀리더라도 8개 맞으면 됩니다. 요것만으로 공부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출 분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얘는 비일관적인 의문 오류를 보이겠군, 발음 오류를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학습 목표로 내려갑니다. 그림을 보고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말한다.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따라 읽는다.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따라 쓴다. 이건 말하기, 읽기, 쓰기가 지금 학습 목표로 들어갔어요. 이거를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이거 약간 총체적 언어교수법 같다라는 게 좀 떠오릅니다. 총체적 언어교수법. 그림을 보고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말한다. 뭘 말할 수 있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뭐 움직임이니까 깡총깡총 이런 거 말하나? 깡총깡총 움직임.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따라 읽는다. 이것도 깡총깡총 따라 읽을 것 같고,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따라 쓴다. 이거 따라 쓰고요. 이걸 보면서 총체적 언어교수법인 것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교수학습 활동이 나오네요. 동물원에서 찍은 동영상 함께 보기. 이거는 지금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동물원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여기만 보고서 이때는 이거 뭔가 언어경험 접근법인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밑에,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읽어봐요.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말하도록 격려한다. 격려를 하는, 이건 교사가 하는 것 같죠? 교사가.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동작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학습 목표가 아까 말하는 게 지금 학습 목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동작으로 표현하도록 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항상 얘의 특성이 나오면 어떻게 지도를 하지? 이런 거를 떠올리고요. 어떤 교수학습 활동이 나오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걸 떠올려 봅니다. 그럼 그냥 제 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영희는 표현 언어랑 수용 언어가 지금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물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서 이렇게 몸짓으로 표현하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왠지 교수적 수정인가? 아니면 UDL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합니다. UDL이나 이런 거를 해서 만약 이게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부터 미리 모든 학생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UDL에 좀 더 가깝겠죠? 그러면 UDL 중에서 뭐지? 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봅니다. 표현하도록 한 거니까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인가? 행동과 표현수단 두 번째 거요.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읽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영희가 수용 언어랑 표현 언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영희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밑에 학생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이제 이거 언어경험 접근법이 맞다 라고 일단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옆에다가 언어경험 접근법에 단계를 인출을 해봐요. 1단계가 토의하기, 받아 적기, 그 다음에 읽기, 단어 학습, 다른 자료 읽기 이렇게 맞나요? 틀리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틀리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5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거 받아 적기구나 하면서 받아 적은 글로 읽기 활동하기. 읽기가 나왔네. 맞는 것 같다. 받아 적은 글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따라 읽도록 한다. 받아 적은 글로 쓰기 활동하기. 쓰기를 하네 여기서. 받아 적은 글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따라 쓰도록 한다. 이거 다음에 이제 있을 것들은 그러면 뭐 낱말을 학습을 하고 다른 재료 읽기 이런 것들은 좀 여기서 빠졌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읽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언어경험 접근법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좀 한 번 더 읽어봐요. 여기서 몇 개를 좀 뽑아낼 수가 있는데 교사의 역할을 일단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일단 토의하기 단계에서 학생들이 동물원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이게 언어경험 접근법에서 교사가 해야 될 일로 나와요. 교사. 그 다음에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말하도록 격려하기. 이런 것도 교사의 역할도 나오고요. 이런 거 좀 체크를 해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토의하기 단계에서는 학생이 경험한 거를 말한다 라는 것만 좀 많이들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출에 보면은 교사의 역할로 동기부여하고 격려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다시 돌아가서 토의하기 단계를 보면 그 말들이 있거든요. 교사가 학생이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필요하다면 개방형 질문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나는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받아 적는데 여기서는 교사가 낱말을 추가한다고 나왔네? 그럼 이거 내가 공부한 거랑 조금 다른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부를 했을 때는 학생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받아 적을 때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말한 걸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는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냥 물음표를 해놓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가에서는 요거는 언어경험 접근법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요. 언어경험 접근법. 근데 이거를 맞다고 조금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게 위에서 지금 말하기와 읽기, 쓰기를 통합해서 가르치잖아요. 이게 총체적 언어교수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경험 접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관찰 내용을 읽어봅니다. 모음은 정확하게 발음하는 편이나 자음은 발음 오류를 자주 보인다. 얘는 근데 아까 의문장애라고 지금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일관적인 오류를 보이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밑에를 분석을 해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편집을 할 순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2배속으로 봐주길 바랍니다. 어쨌든 발음 오류를 자주 보인다. 호랑이를 호황이라고 발음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봐요. 이런 거 너무 재밌죠. 호랑이를 호앙이, 그럼 리을, 요거요. 호랑이를 호앙이라고 했으니까 리을이 이응으로 바뀌었네요. 1번. 요거는 일단 생략이고요. 생략도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요거는 초성 생략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치좀, 이것도 한번 써봅니다. 바, 다, 가, 서, 하, 자, 물놀이, 롤, 이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좀 써놓고요.
그러면 리을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지금 치조음이네요. 그러면 치조음 생략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에서요. 좋은 방법에서는 유음 생략 나왔고요. 두 번째, 원숭이를 원충이로 발음을 했대요. 시옷을 치옷으로 발음했으니까 이거 대치네요. 대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다 분석을 해봐요. 일단 치옷으로 됐으니까 기시금화. 그 다음에 시옷이 치옷으로 바뀌었으니까 경국의 음화. 또 시옷이 치옷으로 바뀌었으니까 파찰음화. 이렇게 해보고요. 3번 꼬리를 꼬디라고 리을을 디귿으로 발음을 했네요. 그럼 이것도 대치고요. 대치고 꼬리를 꼬디로 발음을 했으니까 이거는 다른 건 다 동일하고 좋은 방법에서만 달라졌네요. 그럼 이건 파열음화만 있어요. 파열음화. 그 다음에 4번 동물원을 동물런으로 발음을 했네요. 지금 얘는 모음도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모르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고, 이응이 리을로 됐으니까 이건 첨가입니다. 첨가는 종류가 없어요. 그냥 첨가라고 쓰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전에 비일관적인 오류를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 라는 걸 확인을 해봐요. 여기서는 지금 리을을 생략했고, 여기선 시옷을 치옷으로 발음했고, 리을을 대치했고, 여기선 리을을 발음했는데 여기선 리을을 발음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선 발음을 못했는데. 그러면 리을만 놓고 보면은 리을을 특정음이라고 치면 리을을 일관적으로 발음을 못하는 게 아니고 초성에 있는 리을은 발음을 하고 종성에 있는 리을은 발음을 못하니까 초성에 있는 리을은 발음을 못하고 종성에 있는 리을은 발음을 하니까 얘는 지금 비일관적인 오류를 보이는 게 맞네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서 제가 분석한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자발적인 표현은 어렵다. 자발적 표현은 어렵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발적 표현은 어렵다. 어떻게? 그러면 얘는 EMT나 자발적이니까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팩스나 이런 거를 좀 도와줄 수도 있나? 라는 걸 또 생각하고 시간이 되면 이런 것까지 인출을 해보고요.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디귿, 표범, 치타, 호랑이를 모두 호랑이라고 함. 이거는 과잉 확대 아니면 과잉 일반화인데 이거 같은 거잖아요. 과잉 일반화하고 과잉 확대. 근데 이게 같기 때문에 이거 디귿이 쳐져 있네? 그러면 이거 문제로 냈다는 건데 과잉 일반화나 과잉 확대를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거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분명히 문제에서 단서를 줬을 것이다. 만약에 그냥 뭐 행동수정 측면에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과잉 일반화고 의사소통 측면에서 쓰라고 하면은 과잉 확대일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내려갑니다.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 이라는 거는 지금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단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읽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얘는 음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같이나 걸어가 라는 거를 갓이나 걸어가 이런 걸 발음하기 어렵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치 얘는 음운 장애니까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런 걸 발음하기 어렵구나. 그럼 얘 또 어떻게 지도해 줄 수 있지? 음운 변동 접근법을 해주면 되겠다. 음운 변동 접근법.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소리랑 표기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왠지 쓰기 쪽에서도 좀 떠올라요. 쓰기의 오류 중에 음운 처리 오류, 표기 처리 오류, 형태 처리 오류가 있는데 표기 처리 오류, 형태 처리 오류가 있는데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이 읽는 게 어려움이 있다면 얘는 쓰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표기 처리 오류를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낱말을 따라 쓸 수 있으나 낮자의 획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런 거를 꼭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밑줄이 안 쳐져 있으니까 문제에서 안 나왔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뭔지 캐치해내야 돼요. 이게 뭐죠? 이거는 지금 획순대로 쓰지 못하니까 이거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도 또 어떻게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지도할 수 있지? 이거 쓰기 교습 방법 중에 시각단서 교수법, 시각단서랑
기억인출교수법 같이 합친 거 그거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획순대로 쓸 수 있도록 시각단서를 제공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소 국어 시간에 비해 흥미를 보이고 주의 집중을 함. 이건 영의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흥미를 보이고 주의 집중을 했다. 여기서는 또 왜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왜 흥미를 보이고 왜 주의 집중을 잘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여기서는 언어경험 접근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언어경험 접근법을 사용을 해서 얘가 흥미를 보였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언어적 경험 접근법은 학생들의 경험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언어경험 접근법을 썼기 때문에 흥미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낱말을 동작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게 지금 UDL 중에 하나라면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인데 얘는 말을 못하는 애여서 원래 국어 시간엔 흥미가 없었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에 참여를 함으로써 좀 더 주의 집중이 잘 되고 흥미가 높아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분석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를 봐봐요. 가에 적용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과 특징 두 가지를 쓰시오. 교수학습 방법을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교수학습 활동에서 언어경험 접근법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밑줄이 안 쳐져 있는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나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언어경험 접근법이라고 대충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의 특징 두 가지를 쓰래요. 그러면 이거는 뭘 갖다 쓰지? 내가 외운 걸 쓸까? 아니면 문제에서 갖다 쓸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요.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하나 쓸 수 있고요. 흥미를 보인다. 요거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요거를 지금 가르치잖아요. 같이. 요거 두 개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흥미를 보인다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을 교육 자료로, 읽기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흥미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 특징 하나 써주고요.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가르친다. 요거 특징 하나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제가 분석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억에 나타난 발음 문제. 기억에 나타난 발음 문제. 요거네요. 자음에 대한 발음 문제네요. 지도할 때 교사가 다른 사람의, 이거는 저희 게 아니네요. 중등이 아니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요. 나의 니은에 가장 많이 나타난 자음의 발음 오류 형태를 쓰시오. 그럼 제가 아까 요거 다 분석을 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걸 고르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 생략, 대치, 첨가예요. 그러면 대치가 일단 많이 나타났고 대치를 써야 되나 아니면 뭔가 파열음하나 이런 걸 써야 되나 좀 고민이 돼요. 이럴 때는 얘가 지금 아까 호랑 두 번째 원숭이를 원충이로 발음한 게 파차르마네요. 여기는 파차르마. 그러면은 대치를 쓸지 요거를 쓸지 고민이 되는데 대치는 지금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공통적으로 기시그마, 경국의음아, 파차르마, 파열음아는 각각 한 개씩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약간 출제자들이 다 고민을 해서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선 뭘 써야 되죠? 두 개가 나온 대치를 써야 되겠죠? 나머진 다 한 개씩만 나왔어요. 다 한 개씩 나왔는데 지금 대치만 두 개가 나왔으니까 가장 많이 나온 자음 오류 형태는 대치라고 이거는 한 99% 확신을 하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다른 건 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휘 발달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나의 디귿과 같은 현상이 무엇인지 쓰시오. 나의 디귿은 아까 제가 과잉 확대나 과잉 일반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뭔가 단서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휘 발달 과정이라고 단서를 줬어요. 그럼 이거 의사소통 쪽에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잉 일반화가 아니라 과잉 확대를 답으로 써줍니다. 이거 이번에 유특에도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요? 과잉 확대. 이렇게 하면 이제 한 개의 문제가 분석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이 문제 하나를 분석하는데 20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영역별로 문제가 한 60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한 120문제까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60문제를 지금 분석을 하려면 한 1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영역당 10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히 지금 말로 하니까 20분인데요. 이거를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자세히 했을 때. 그럼 10분 정도를 지금 60개 문제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무슨
뭐 10시간 정도가 걸리잖아요. 한 영역 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리는 건 좀 많긴 해요. 제가 만약에 연팩을 안 끊고 강의를 안 듣는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을 여기에 써도 되고요. 강의를 따라가고 있고 이거 암기할 시간이 따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절충안으로 분석할 만한 것만 이렇게 한 번씩 분석을 해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읽어만 보고 지나가고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절충을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좀 간단히 해볼게요. 위에 건 진짜 자세히 한 거고요. 상부적 교수요. 여기 상부적 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밑에를 안 읽어요. 그냥 분석할 때 이렇게 위에부터 읽어요. 밑에를 안 읽고 상부적 교수의 특징하고 단계를 인출을 해봅니다. 단계는 예질 명료고요. 지금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예측하기는 뭐 어떻게 하고 요건 어떻게 하고 명료하기에서는 단어랑 내용이 지금 모를 때 명료하기를 하는데 단어가 모를 때는 뭐 4가지 방법 쓰고 내용 모를 때는 3가지 방법 쓰고 이런 것들까지 다 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에서도 지금 상부적 교수니까 서로 토론하는 거고 구조화된 토론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순환적으로 적용을 해서 단락별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책 전체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도권은 점차적으로 학생한테 이양되도록 한다. 그리고 목적은 독해력 향상이에요. 요거는 교육학에선 독해력 향상이라고 하는데 특학에서는 읽기 이해라고 하죠. 읽기 이해 향상 이렇게 그냥 막 머리로 인출을 하면서 손으로는 이렇게 막 써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일단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도계획의 일부이고 그래픽 조직자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인출을 해봐요. 그래픽 조직자에 뭐 있더라 하면서 뭐 종류를 인출을 해보고요. 전략중재 모형이 나왔네. 그럼 이것도 인출을 해봐요. 전략중재 모형의 단계가 뭐였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쭉 단계를 인출을 해보고 세부사항까지 저는 인출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그다음에 상부적 교수를 활용한 지도계획. 내가 지금 예측하기 예질명료를 인출을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갈등하는 삶, 자전거 도둑이고요. 이거는 왠지 국어일 것 같고 지금 자전거 도둑이니까 이야기글이겠네요. 이야기글. 이야기글에서 뭐가 중요했지? 하면은 이야기 문법하고 이야기 지도가 나와요. 이야기 문법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뭐 결말, 갈등 이런 게 나오고 이거를 그래픽 조직자로 정리한 게 지도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예측하기에서 나는 자전거를 훔친 도둑이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읽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거는 제목을 보면서 왠지 이렇게 예측을 해봤을 것 같아요. 예측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런 것을 읽기 전중후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읽기 전 전략에 예측하기랑 브레인스토밍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부적 교수에서는 예측하기를 지금 제목을 보고 처음에 해도 되지만 중간에 단락별로 내가 지금 읽은 내용을 보고 다음에 읽은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읽기 전중후 전략에서 예측하기랑 같은 건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요.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 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민을 해봤던 건데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읽기 전중후 전략에서 예측하기는 읽기 전에만 그냥 적용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측하기에 나와 있는 게 제목이나 목차, 그림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내용을 읽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보고 그렇게 예측을 한다면 책을 읽을 때 내 예측이 맞는지 확인을 계속 하게 되니까 능동적인 독자의 특성을 갖게 된다. 이 내용까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전중후 전략에서 예측하기는 읽기 전에만 적용을 하는 것 같고 여기 상부적 교수에서 예측하기는 그냥 중간중간에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질문 만들기 주인공은 누구인가? 수나미 주인공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지금 이야기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이야기 문법과 관련돼 있는 질문을 만든 것 같아요. 이야기 글.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는 쉽죠. 명료화하기 하고 어려운 단어 확인 및 점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점검. 단어 확인에서 4가지 할 수 있고 내용에서 3가지 할 수 있는데요. 고개를 움츠려 앨범을 쉬운 행부터 한다. 근데 해결 방안이 나와 있네요. 다시 읽기 어려운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앞뒤 문장 읽기 사전 찾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다시 읽기랑 어려운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앞뒤 문장 읽기는 지금 여기 단어랑 내용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사전 찾기는 단어 그리고 선생님과 이야기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요거는 내용인데 섞어서 적어놨구나. 근데 여기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지? 라는 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단어에서 단어, 형태,
분석하기가 빠졌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이거 왜 뺐지?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요. 단어 형태 분석하기가 빠졌고 다음 해에 이게 23년도 문제니까 24년도에 다독에서 단어 형태 분석하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중략에 뭐가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단어 형태 분석하기를 어떻게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봤어도 24년도에 단어 형태 분석하기에서 예시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 버무려서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중략된 거에서 뭐가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데 뭐가 들어갔을지 그런 걸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약하기, 전기용품점에서 일하는 16살의 목소리가 굵어 전화해서 오해받는 일이 많다. 이거는 요약하기를 전체 내용을 요약했나? 아니면 단락으로 요약했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내용만을 봤을 때는 지금 수나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요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아니라 단락에 대해서 요약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기도 단락별로 계속 다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중략에 뭐가 들어갔을까? 중략에 뭐가 들어갔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단락 1, 단락 2, 단락 3, 단락 4 요걸 다 요약을 한 다음에 요거를 다 모아가지고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지? 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를 하고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씹어저리네 자기의 말로 정리를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략에 뭐가 들어갔을지 생각을 하고요. 내려가요. 상부적 교수 활용 시 유의사항. A. 교사 학생은 비구조한 대화를 읽기는 이거 아까 인출했죠. 특징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를 잘 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구조화된 대화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사용되는 4가지 전략은 문단이나 단락별로 순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맞고 예측하기 전략은 읽는 중간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 중간에도 할 수 있고 처음에도 할 수 있고요. 질문 만들기 전략에 사용되는 질문은 핵심어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으며 글의 갈래에 따라 핵심어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요. 나 이거 공부 안 했던 건데 아까 인출할 때 질문 만들기를 어떻게 하는지 인출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기출을 보니까 질문 만들기에서는 핵심어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으며 글의 갈래에 따라 핵심어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거 체크를 해놔요. 나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핵심어라는 거는 뭐지? 글의 갈래. 글의 갈래는 뭐지? 이거는 이야기글을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이야기글이나 설명글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핵심어는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이야기글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이니까 핵심어니까 뭐 누가 이런 거를 지금 핵심어로 사용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설명글에서는 어떤 게 핵심어로 사용될 수 있지? 설명글에서는 나열형 있고 뭐 비교 대조형 있고 원인 결과형이 있으니까 나열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핵심어는 뭐 특징?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 대조형은 공통점, 차이점을 핵심어로 사용할 수 있겠고 원인 결과형은 뭐 원인이 무엇이냐,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핵심어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보면 질문 만들기에서는 글의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을 학생이 질문으로 만들어서 상대 학생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걸 반복을 하게 되는데 학생이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를 경우에 아니면 교사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을 경우에 이런 핵심어를 단서로 제공을 해서 학생이 이 핵심어를 넣어서 질문을 만들도록 하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서 봐봐요. 이거는 질문 만들기.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게 핵심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 뭐 이런 거. 아니면 주인공이 핵심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걸 기출문제를 보면서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머리에 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체계적이고 빠지는 구멍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기본이론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기본이론서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거죠. 그거는. 제가 이거를 보고서 찾아보니까 기본이론서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발견한 거예요. 이 기출을 보고. 그러니까 기출을 보고 내가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면 다시 기본이론서를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다시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질문 만들기에서 특징을 하나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죠. 키워드 제공할 수 있다. 키워드는 그래, 갈래나 갈래. 갈래는 장르예요. 그래, 갈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럼 나중에 예시로 나올 수 있겠죠. 이야기글에서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을까? 그럼 저는 누구? 이런 거를 키워드로 제공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 그럼 이런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다른 건 다 인출을 했으니까 이런 질문 만들기 전략의 특징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전략 중재 모형도 쭉 똑같이 읽어봅니다. 단계 1에서는 사전검사 및 이행에 대한 약속, 그래픽 주치자 전략 이해 정도 확인, 전략 학습 이해 정도 확인하고 약속하고 이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인출했던 것과 맞는지 확인을 하고 요거 답 내고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과연 여기까지 보시는 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가 이렇게 기출 분석을 잘하는데요. 저랑 스터디를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내년쯤에 이렇게 1대1로 레슨을 하는 거를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계획 중인데요. 혹시 원하시면 신청을 해주세요. 근데 유료로 할 것 같아요. 유료로. 네, 그렇고요. 이게 혼자 기출 분석을 하는 거랑 다른 사람의 관점을 많이 듣는 거랑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자고 싶다님 카페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출 분석하신 거를 보고 저도 배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거 카페가 있으니까 여기서 기출 분석한 자료들 전 전부 다 봤거든요. 그거 많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관점도 좀 새롭게 얻어갈 수 있고요. 이거는 23 중비사 문제고요. 이것도 그냥 똑같이 위에부터 쭉 해볼게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의사소통 특성이고 나는 특수학교야. 이런 거 꼭 체크를 해요. 의사소통 문제구나. 나는 지도교사가 교육실습생과 학생들의 대화 장면을 관찰하여 작성한 메모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학생의 의사소통 특성. A는 일관적이지 않은 조음 오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조음 의문장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제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얘는 의문장인가? 일단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 방대하잖아요. 특수교육학 이론이. 장애도 엄청 다양하고 일단 의문장애가 내가 배운 것 중엔 의문장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요. 언어규칙의 습득이 지체됨. 의문장애의 의문장애의 특징이 언어규칙의 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발음에 대한 오류를 나타내는 거니까 조음 오류가 발음 오류고요. 의문장애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의문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지도해 줄 수 있지? 변별자질 접근법? 근데 여기는 좀 단서가 부족하다. 조음점 지시법을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조음점 지시법은 특정음을 좀 수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언어인지 접근법을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일단 내려갑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돼도 상관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B는 어휘력이 낮다. 어휘력이 낮다고? 그럼 이거는 또 생각을 해봐요. 그 5가지 중에 뭐였죠? 하위체계, 언어의 하위체계 중에 어휘력이니까 이거 형태, 의미론, 의문론, 구문론, 화용론 중에 의미론 같다. 의미론에 얘는 어려움이 있네. 의미론이 낮다. 그러면 또 어떻게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얘가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지도를 해줄 수 있지? 그러면 읽기 지도 중에 어휘력 지도가 있는데 어휘력 지도 중에 결합지식, 생성지식, 결합지식, 이해지식, 생성지식 중에서 어휘력이면은 이해지식을 해줘야 되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것도 쭉 인출을 해봐요. 관련된 거를. 어휘력 관련된 거를 인출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의 사용 빈도가 낮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형용사나 부사의 사용 빈도가 낮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형용사니까 뭐 형용사는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예쁜 신발, 뭐 맛있는 밥, 맛있는 밥에서 밥이 명사고
형용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맛있는 밥 이런 거를 사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부사도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동사를 꾸며주거나 그런 게 부사인데 어쨌든 얘는 꾸며주는 말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얘한테 어떤 거를 지도해 줄 수 있지? 하면은 저는 확대가 떠올라요. 얘가 만약에 그냥 밥 먹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사가 의미적으로 확대를 해줘서 맛있는 밥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좀 연결이 되네요. 얘는 의미론에 지금 결함이 있고 꾸며주는 말을 사용을 잘 못하니까 아동의 언어를 의미적으로 확대시켜주는 확대 전략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특징만 보고도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관련된 교육 방법들을 인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인출한 교육 방법이 밑에 문제로 나오면 내가 정말 잘한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로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계속 여러 영역으로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조음과 관련된 발음이 안 되고요. 근육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마비말장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비말장애. 말 명료도가 낮다. 그럼 얘 발음이 안 되는 거고 말 명료도는 지금 말 명료도가 낮다. 말 명료도. 지금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주관적인 정도,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죠. 이렇게 말 명료도 나왔으면 인출해보고요. 이런 거 인출해보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이게 23년도 문제잖아요. 24년도 중등에 이 말 명료도를 쓰는 걸 문제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24년도 문제 말 명료도 쓰는 게 단어 쓰기가 나왔죠. 정의가 나오고 이거 키워드 써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놔야 내가 다음 해에 나오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음에서의 조음 오류가 두드러진. 자음에서의 조음 오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조음 방법 측면에서는 뭐 양순음화 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면 생략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다. 자음 분류표를 또 이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얘는 마비말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마비말장애에 대한 걸 또 인출을 해봐요. 일단 마비말장애의 분류가 운동말장애에 들어가고 운동말장애는 중추신경계에 결함이 있어서 조음이 어려운 건데 근육에 불협응이 있으면 마비말장애, 근육에 불협응이 없고 말 프로그래밍에 문제가 있는 거면 말실행증. 그럼 얘는 지금 마비 근육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마비말장애가 맞네. 그러면 얘의 원인은 얘가 지금 이 조음의 결함을 보이는 원인은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의 손상일 수 있겠다. 그러면 중추신경계 때문에 근육이 협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면 얘는 뇌성마비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뇌성마비. 이게 지체장애 쪽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뇌성마비 쪽에서 의사소통 지도를 어떻게 하더라? 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소통 지도에 뭐가 있지? 호흡 훈련 있었고 자세 조정 훈련 있었고 뭐 발성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호흡에서는 역호흡을 보이니까 호기를 늘리기 위해서 뭐 빨대 불기 이런 거 한다 그랬고 근데 여기서도 자세가 나와요. 자세는 바른 자세. 그 자세 조정 훈련에서는 지금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그 다음에 영구개음은 고개를 뒤로 젖힌다. 이런 자세 조정 훈련이 나온다. 라는 거 인출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지도교사의 메모를 봐요. 학생 A가 간식 시간에 사과를 먹은 후 교육 실습생과 대화했다. 사과. 교육 실습생 간식 시간에 어떤 과일을 먹었나요? 어떤 과일을 먹었나요? 어떤? 이거는 뭐 WH 질문인가? 이게 되나? 안 될 것 같다. WH는 어떤이 안 들어갔지. 어떻게. 그러면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려도 돼요. 어떤 과일을 먹었어요? 학생 A. 따가 먹을래. 발음 오류를 보였네. 어떤 발음 오류를 보였지? 사과에서 따가니까 지금 시옷에서 쌍디귿으로 됐고 시옷에서 쌍디귿. 그럼 이거 일단 대치고 대치 중에 뭐지? 시옷에서 쌍디귿이니까 긴장음화. 그 다음에 시옷에서 디귿이 되니까 둘 다 치조음이니까 조음 위치는 똑같고 지금 마찰음에서 파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파열음화. 이렇게 그럼 두 개네. 파열음화, 긴장음화 두 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관찰에 교정적 피드백 중 고쳐 말하기를 말하라고요. 고쳐 말하기. 그러면 이거 교정적 피드백에 뭐 있는지도 인출을 해봐요. 고쳐 말하기, 명시적 오류 수정, 명료화 요구하기, 반복하기, 이끌어내기. 또 뭐 있죠?
상위 언어적 교정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고쳐 말하기니까 고쳐 말하기 인출을 해봐요. 고쳐 말하기는 아동의 언어를 아동의 발화를 명시적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교정된 형태로 말해주는 거. 그러면 따가 먹을래니까 여기는 사과 먹을래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안 지나가고요. 다른 거 다 넣어봐요. 여기에. 명시적 오류 수정 어떻게 하지? 따가가 아니라 사과 먹을래요? 이렇게. 따가가 아니라 이렇게 써주는 거. 상위 언어적 교정. 어른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주고 반복하기. 반복하기 안 썼네. 반복하기. 따가 이렇게 물음표로 해주는 거 억양을 다르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넣어봐요. 넣어봐고 이것도 지나갑니다. 학생 B가 주말에 영화를 봤다는 정보를 사전에 들었다. 그러면 교사는 학생 B가 주말에 영화를 봤다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요. 교육실습에 주말에 뭐 했어요? 영화 봤어요. 교수는 확대 전략을 사용하여 지도함. 이거 재밌는 영화 봤어요? 물어보겠네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형용사나 부사의 사용 빈도가 낮으니까 꾸며주는 말을 사용을 못하네? 그러면 확대를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밑에 확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분석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생 C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그림카드를 가리키며 발음을 지도함. 얘는 지금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림카드를 가리키며 발음 지도. 좀 개별 음소를 수정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모르고요. 교육실습생 선생님을 따라 이런 자세로 말해보세요. 이런 자세로 말해보세요. 그럼 선생님을 따라 이런 자세로 말해보세요. 이거 무슨 방법이죠? 모델링이죠. 모델링. 코라고 얘기했는데 학생이 으라고 얘기했네요. 어떻게 이렇게 발음하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요. 리을을 봅니다. 좋은 기간을 최소한으로 움직여 정조음을 훈련할 수 있는 자세를 활용하여 지도함. 그러니까 좋은 기간을 최소한으로 움직여. 이거 자세 조정 훈련인 것 같다. 좋은 기간을 최소한으로 움직여. 왜 자세 조정 훈련을 해줬지? 얘는 근육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세 조정 훈련을 해줬구나. 그러면 자세 조정 훈련에서는 얘가 양순음인지 무순음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 디귿을 봐야 되겠다. 디귿을 보니까 감이 있고 코가 있네요. 그리고 얘가 지금 C의 특성을 보면은 자음에서의 조음 오류가 두드러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 지금 모음 오류도 보이잖아요. 모음이지만 지금 여기선 자음을 왠지 교정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음을 한번 봐봐요. 기역이고 키역이니까 둘 다 기역하고 키역은 영국의 음. 영국의 음이구나. 기역하고 키역은 영국의 음이니까 얘는 자세 조정 훈련에서는 고개를 뒤로 젖혀서 혀가 이 영국의 쪽에 쉽게 닿도록, 그러니까 구강 뒤쪽에 쉽게 닿도록 지도를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교사가 보여준 자세는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겠구나. 고개 뒤로 젖힌 자세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괄호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발화의 예시를 각각 한 가지 쓸 것. 기역과 니은. 요건 아까 했고요. 그럼 이런 거 넘어가고 학생 디귿의 초성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조음 위치에 따른 음의 유형을 쓸 것. 이거 디귿의 초성 이런 거 진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디귿에서 초성이니까 초성, 중성, 종성 중에 기역. 초성이 기역. 그 다음에 요거는 기역. 공통으로 해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음 위치니까 조음 위치랑 조음 방법이 있는데 조음 위치가 양순음,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조음 방법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조음 위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꼭 요거 그려야 돼요. 자음 분류표 그리고 골라야 돼요. 그럼 조음 위치니까 얘는 영국의 이고 나의 밑줄 친 리을에 해당하는 자세 한 가지를 서술할 것. 디귿의 초성에 근거할 것. 초성에 근거하라고 했으니까 디귿의 초성. 이거 영국의 음을 쓰라는 거겠죠. 영국의 음을 발음하기 위해 자세를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정의를 제가 외우고 있으면 그대로 써주면 돼요. 고개를 뒤로 젖혀서 혀가 구강 뒤쪽에 쉽게 닿도록 지도한다. 이렇게요. 고개를 뒤로 젖힌다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전 안전하게 요 초성까지 적어줄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입니다.